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놓고 지금 여야의 평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삼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당에서는요,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자회의가 아니고 이제 삼국 정상이 단독으로 또 특별한 장소에서 모인 것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먼저 윤 대변인께 보시기에 성과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어떤 안보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는 한미 동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한미일 삼국이 공동 안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한미 간의 협의를 하고 뭐 미일 간의 협의를 하고 한일 간의 협의를 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효율적인 어떤 협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한미일 삼국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모여서 안보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튼튼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 안보 대응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퍼주기 외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표현보다는 일방적 외교에 대한 외교? 부담 이것이 우리 정부에게 떨어졌다, 부담으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한 회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국익이 있고 또 일본의 국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국익은 이번에 무엇이 실현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가치 연대라고 하는 점에서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공고히 했다는 건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이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가, 실익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들러리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 노골적인 반중 노선에 우리가 편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사협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면에 또한 그 역으로 안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북중러, 한미일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점을 낳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남북 문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없이 위태로운 대결만 이 강화되는 현실, 이것 또한 역시 남겨진 과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공동 안보 대응이 강화됐다는 윤 대변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까? 뭐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계속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국 외교라든지 또 대북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통해서 좀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이번 정상회담 준군사 동맹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미 동맹이 있는데 굳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준군사동맹 맺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국익이라는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보가 강화된 측면은 뭐 그 정도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보보다 앞에 나가는 국익이 뭐가 있겠어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확실하게. 자, 일본에 대해서 준군사 동맹이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양국 사이에는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민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번 한미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 체계 결국
일본의 군사적 전략 자산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점을 봐야 합니다. 예.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체계라든지 잠수함 관련한 어떤 방어 체계라든지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을 텐데 일본과의 관계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이거 별거 아니다. 일본과 이렇게 잘 지내면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는 것은 네. 글쎄요. 수십 년 전 인식체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이번 회담의 진정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의 관계에 매몰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일 협의체가요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즉시 이제 대만 해협에 군사 훈련에 나서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푸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세요? 하나 이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미 그 정상회의 전에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네. 공동성명 문구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네.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 자, 물론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표현은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한중 관계를 고려하는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미일이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 어떤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 추구하는 어떤 핵심 이익 예.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고 예. 이 갈등 구도를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해소시킬 것인가 하나의 과제로 떨어지는 것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어떤 막강한 어떤 경제적 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미일 3국 공동협력이라고 하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어떤 양자 채널을 통해서 뭔가 좀 오해를 방지하고 또 외교적 균형 감각을 가져가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관계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동안 그 중국한테 우리가 홀대를 당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 안보 체계에 우리가 속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유럽의 경우에도 뭐 발트 3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예. 나토라는 든든한 그런 안보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 체계를 나토에 비견된다고 하지만 뭐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에요. 네. 한국과 일본은. 그러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중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혹시나 유사시에 맞설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중국이 이전에 우리 정상을 혼바 외교시키고 막 사드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할 수 있겠느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단독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게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어요. 예. 거기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데 자꾸만 이번 회담에 대한 폄훼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이번 회담에서요 한일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이죠 오염수 문제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인께서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오염수함이 그 회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오염수 부분이 이번 1박 4일 굉장히 짧은 회담 6시간 정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무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또 한일 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관련해서 아마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예. 대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네, 이런 네.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이제 곧 이 방류 시점 정하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뭐 한국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한다든지 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방책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가 오늘부터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돌입을 했죠. 앞서 이제 국정원이 정상회의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회기 중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의 이제 김정은도 해군 전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뭐 더 다른 뭐 이런 도발이 있을지 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그 실제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열리게 되는 이제 일지연합훈련 예. 이 기간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을 상대로 한 어떤 기습 도발이라기보다는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또는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 강화에 대한 예.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항의하는 뜻에서 어떤 그런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예. 우리 어떤 군의 안보태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변인께서도 보시기에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입장에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예. ICBM을 예를 들어 발사할 경우에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먼저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압박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는 무소불위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요. 민주당 이달 마지막 주 비회기로 두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기간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때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때 청구해라라고 하는 뭐 요구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재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렇게 밝힌 말했죠.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2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의 수사와 수사의 정치화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어떤 정치적 수사에 대한 중립성 문제라든가 예. 편중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찰은 어떤 객관적 어떤 증거와 법리 입각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네. 또 사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석을 통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8월 말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회기 중에 얼마든지 영장이 청구된다면 회기 중 회기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얼마든지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자, 과거에 여당입니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기 일정 조율을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그 출두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 예. 이것을 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회기 중에 뭐 열 수 없다, 내지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오히려 이재명 역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타임테이블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결정할 문제지 그걸 나 언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물론 그렇습니다. 언제 하라고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속하게 검찰은 신속해야 된다. 수사에 임하고 기소할 이유가 있다면 기소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9월 중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본인에게 유리한 때 영장 심사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여당은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아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기억을 좀 소환해야 되겠어요.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그 영장 실질심사 못 가게 하려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임시국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야죠. 3월 1일 날도 했어요. 3월 1일 날도. 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선언입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것조차 지금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영장 실질심사 이 시기
불체포 특권 이 포기 관련한 뭐 언제 영장 청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그 과정 한 6개월 됐죠?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반성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계파 갈등도 날로 좀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명계에서는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백현동 사건 또다시 영장을 치고 갔습니다.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앞서 이 대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명계가 이제 이 대표와 약속과도 좀 반대대로 가는 모양새인데 저렇게까지 할까요? 표결 거부해서 단체로 나가고 이렇게까지요? 글쎄요, 뭐 그 더민주 일종의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하는 어떤 원외 인사들의 모임에 나가서 친명계 대표 인사들이 한 발언이 근거가 된 건데요. 예. 자칫 새로운 어떤 방탄 전략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청구된다면 네. 지금 현재 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네. 두 번째 의원들의 어떤 헌법적 권리가 네. 양심과 어떤 양심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큰 이견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을 이 가정을 해서 플랜 B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한 채 이른바 이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저는 플랜 B가 가동이 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 불사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네. 현실적으로 12월 28일까지는 당대표 임기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12월 28일이냐? 그때 그 이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8개월 남은 시점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적절한 시점 12월 28일 이후에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게 4월 총선에 대비한 어떤 타임 플랜에 맞는 얘기지 네. 어떻게 지금이 무슨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혀 바라지 않는 바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만약에 가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이지만요. 비명계에서 만약에 이 대표 구속 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죠.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이끌 인물 그럼 누구냐 이런 것도 최근 본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떤 이런 상황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하는 건 좀 약간은 이런 앞서간 남도 얘기긴 있습니다. 합니다.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예.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상황. 예. 뭐 또 실제로 이제 구속이 된다면을 네. 전제로 비대위라든가 이런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런 구속되는 상황, 그래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네. 저는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비대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포인트 비대위가 어떤 내년 총선 체제와 당 대표를 대행할 수 있는 예.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걸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은 또 특정 어떤 계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제로 논의된다기보다는 하나의 거론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예. 여의도 또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예. 뭔가 이 당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총선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습니까?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도가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는 점. 두 번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친명계의 반발. 이것들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정치적 어떤 입지를 예. 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